이 사연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시던 한 어머니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자의 낡은 아파트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그 옛날 아이와 함께 걸었던 공원의 냄새를 데려왔죠. 이제는 56이 된 아들 정우의 어린 시절 냄새 같았습니다. 미자는 창가에 놓인 사진첩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닳아버린 앨범 속에는 정우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남편이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그 시절, 미자의 눈물과 웃음이 함께 담겨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정우만 보면 다 견딜 수 있었는데, 탁자 위에 놓인 보온병에서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는 얼마나 기뻤던가요? 비록 변두리에 자리한 허름한 아파트였지만 그녀와 정우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미자의 집만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래도 이 집은 미자가 가진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시세로는 3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녀에겐 그저 추억이 담긴 집일 뿐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미자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와 그의 아내 혜진이 서 있었죠. 혜진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딱딱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정우는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보다는 집 안 상태가 더 궁금한 듯 했죠. 미자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럼 잘 지냈지. 너희는? 회사는 어때? 아, 그게. 엄마,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하러 왔어.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가 심각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늘 돈 문제였으니까요. 미자는 차분하게 앉으며 손자국이 남은 낡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무슨 일인데? 정우는 혜진과 눈빛을 교환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 미자는 말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작 자금으로 1,000만 원, 두 번째는 거래처 확보를 위해 2천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얼마를 원하는 걸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정우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만 해결되면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서 엄마한테 다 갚을 수 있어. 미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그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난번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깨고 친구에게 빌렸던 돈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죠. 정우야, 그건 엄마가 어떻게 해? 미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미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가 담겨 있었죠. 엄마, 이 집만 담보로 잡으면 돼. 내가 대출 알아봤는데 이 집 가격이면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와. 정우야, 이 집은 우리 둘 다 알잖아. 이 집밖에 없어.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됐어. 항상 그렇게 말만 하지. 내가 뭐 엄마 재산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금으로 필요한 건데. 엄마는 나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말만 하면서 정작 내가 성공하려고 할 때는 도와주질 않네. 그 말에 미자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바친 것은 아들 정우를 위한 것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모르는 걸까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든 됐다고. 혜진아, 우리 가자. 정우는 미자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미자를 한번 쳐다본 후 정우를 따라 나섰죠. 늙은이 주제에 자식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우의 독설이 미자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가슴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미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그 어둠 속에서 미자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미자의 눈물 같았습니다. 며칠 전 정우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그녀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들은 그대로였고 밥솥에는 누렇게 변해버린 밥이 남아 있었죠.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미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 삶을 바쳤는데 정우가 원하는 돈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건지.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과하려고 전화한 걸까요? 아니면 또 돈 이야기를. 여보세요? 엄마. 정우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정우야. 어떻게 지냈니? 미안해요.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사과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내 입장을 이해 못했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혜진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또 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 오너라. 저녁 차려놓을게. 전화를 끊고 미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오는데 정성껏 요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자는 서둘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정확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와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고 혜진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 생각보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미자는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정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계란말이까지. 미자는 마지막 남은 저축을 털어 아들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와,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정우는 식탁을 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어. 자, 어서 먹자. 식사는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회사 이야기를 하고 혜진은 최근 배운 요리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자는 가끔씩 그들의 얼굴을 살피며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미자는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같아 한 잔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정우의 말에 미자의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였나요? 무슨 제안인데? 엄마를 위한 거예요. 최근에 엄마 연세에 딱 맞는 아주 좋은 보험 상품을 알게 됐어요. 미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이라니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보험인데? 사망보험금으로 3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 좀 그렇지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3억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보험료도 엄마 나이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미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보험을? 요즘 엄마 혼자 사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례비도 있고 또 이 집을 정리하는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런 보험 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미자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얼마나 하는데? 월 40만 원이에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40만 원이라니. 그녀의 연금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40만 원을 보험료로 내면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질 텐데. 그건 좀. 엄마,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우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 3억이면 장례비도 충분히 해결되고 정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정우가 며칠 전에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던 것, 그리고 거절했을 때의 분노, 그 모든 것이 미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보험금 때문에 나를 해칠 리는 없겠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미자는 자신이 너무 나쁜 생각을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해도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를 해칠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정우는 항상 그녀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알았어. 가입할게. 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이미 준비해온 보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내일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미자는 천천히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왠지 모를 중압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펜을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우리 마음이 놓이네요. 혜진은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미자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저녁 모임이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미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내던 아들이 갑자기 보험을 권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자는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잠을 청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 그녀는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죠. 전자레인지에서 딩 소리가 났습니다. 우유를 꺼내 작은 식탁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우유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정우가 자신에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 리가 없다고 계속해서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누구일까요? 혹시 정우가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온 걸까요? 미자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에요. 미자는 의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며느리가 무슨 일로?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었죠. 혜진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죄송해요, 어머니. 정우 오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차에서 잠들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미자는 순간 의아했지만 급한 마음에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혜진을 따라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미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우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어디 있니? 저기요. 혜진이 가리킨 곳에 정우의 검은색 세단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야? 괜찮니? 차에 다가가 창문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미자의 등 뒤에서 누군가 입을 막았습니다. 놀라 버둥거리던 미자는 달콤한 냄새를 맡았고 곧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혜진의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약효가 떨어져? 1시간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납을 먹은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죠. 그녀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낯선 천장. 아니, 이건 정우의 집 천장이었습니다.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약이 좀 센 것 같아. 어쩌면 좋지? 괜찮아. 안락사는 원래 고통 없이 잠들듯이 가는 거잖아. 안락사라는 단어에 미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쪽에서 정우와 혜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누워있는 침대는 정우, 집의 작은 방 침대였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 있어.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거야.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걸까요? 그래도 걱정돼. 만약 발각되면 어떡해? 보험금도 못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걱정 마. 누가 의심하겠어? 나이 많은 노인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거야. 게다가 어제 보험 가입했다는 사실도 아무도 모르고 며칠 지나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면 누가 뭘 의심하겠어? 혜진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전신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보험금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약은 어떻게 구한 거야? 친구가 의대생이잖아. 걔한테 부탁했지. 동물 실험용이라고 했더니 쉽게 줬어. 흔적은 안 남는 거지? 응. 그냥 심장이 멈추는 거야. 부검해도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미자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정우와 혜진은 거실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이 미자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3억 받으면 빚도 갚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 여기저기 돈 빌린 것도 갚고. 아, 어머니 보험금 받으면 우리 집도 이사 가자. 더 넓은 데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다니. 배신감과 공포가 미자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살아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미자는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약효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우와 혜진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물 좀 마시고 올게. 그동안 주사 준비해. 혜진의 말에 미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주사. 아마도 그것이 자신을 영원히 잠들게 할 독약일 겁니다. 미자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손목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재빨리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안 깼네.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자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대로 하면 돼? 내가 해볼까? 아니, 내가 할게. 너는 밖에서 지켜봐. 정우의 목소리에는 미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미자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방에는 혜진만 남아 있었고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미자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생존 본능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혜진이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미자는 이미 침대에서 내려와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가 거실에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떡해. 미자는 대답할 틈도 없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공포와 생존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돌아와요. 정우의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미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따라 달렸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간신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119를 눌렀습니다.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살려주세요. 아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도 땀에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신가요? 해맑은 아파트 200동.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빨리요.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미자는 겨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나오자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미자는 경비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우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이러세요. 정우는 경비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절 죽이려고 해요. 보험금 때문에. 미자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경비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집에 가서 약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우가 미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뒤돌아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잡아요. 절 죽이려고 했다고요. 미자는 경비원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경찰차와 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즉시 정우와 혜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미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녀가 약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어떤 약물이 투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재빨리 미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과 함께 심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정우와 혜진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와 혜진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차 안에서는 미자를 죽이려 했던 약물과 주사기, 그리고 보험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미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의 목숨은 구했습니다. 미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자는 지난 사흘을 보냈습니다. 점적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지만 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미자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와 혜진은 5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진 그들은 미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미자가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더 큰 돈을 얻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박 여사님,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몸의 약효가 완전히 사라져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간호사는 미자의 침대 옆 테이블에 식판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미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경찰관 한 분이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식사 후에 괜찮으실까요?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과의 면담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경위를, 두 번째는 정확한 진술을 위한 것이었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온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전과 같은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김 형사입니다. 오늘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형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박 여사님의 아들 정우 씨와 며느리 혜진 씨가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말에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정우도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자는 마지막까지 정우가 혜진에게 끌려갔을 뿐이라는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었는데, 박 여사님, 형사는 조심스럽게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왜?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걸까요? 용서를 구하러?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이라도? 아직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생각이 정리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형사는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심리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 상담 연락처를 주었고 미자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퇴원 절차를 밟으면서 미자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기, 병원비는 누가 지불했나요?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처리되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자는 안도했습니다. 솔직히 병원비가 걱정이었거든요. 지금 그녀의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미자는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고 모든 것이 정우를 떠올리게 할 테니까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심호흡을 하고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많이 걱정했어요. 미자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경찰 부르는 것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죠. 저도 처음에는 상황을 잘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비원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미자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깨달았습니다. 열쇠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요. 당황하던 차에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 이웃인 김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미자 씨, 돌아왔구나. 괜찮아? 뉴스에서 봤어. 정말 끔찍했더라. 미자는 놀랐습니다. 뉴스에 나왔다고요? 그녀의 사연이? 뉴스예요? 그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나왔어.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 미자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니. 이제 그녀는 아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불쌍한 노인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저 열쇠를 못 가져와서요. 혹시? 아, 맞다. 경찰이 예비 열쇠를 맡기고 갔어. 잠깐만. 김 씨 아주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곧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경찰이 현장 조사 마치고 문 잠그면서 나한테 맡겼어. 고마워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함 속에도 낯설미 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우가 그녀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곳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경찰이 수색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장이 살짝 열려 있고 책장의 책들도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침대 위에 정우의 어릴 적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5살 무렵의 정우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언제부터 저 순수한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변한 것일까요?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자 씨 맞으신가요? MBC 뉴스부 김 기자입니다. 최근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드리려고. 미자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송사였습니다. 미자는 그 전화도 끊고 결국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앞에 방송국 차량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창문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인터뷰를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었죠. 저녁이 되자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썩어버린 반찬들만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으니 당연했죠. 미자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집에 있던 라면을 끓여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켰을 때 뉴스에서 그녀의 사건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놀라 채널을 바꿨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경계하며 인터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박 여사님, 김영사입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자는 안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기자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사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 여사님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김영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우 씨와 혜진 씨의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이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이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우 씨의 사업이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자 혜진 씨가 먼저 이 계획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진이 제안했다니. 하지만 정우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니 결국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가 이것을 여사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자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우의 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미자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우의 글씨체는 어릴 적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고 그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지고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는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어머니였습니다. 저 같은 못난 자식을 두셨다는 것이 당신의 불행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새 삶을 살아가세요. 아들 정우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미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가명을 위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가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정우 씨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진 씨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감옥에 가고 그녀는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녀의 불행한 사연을 알고 있을 테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 드릴게요. 김영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이분은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뤄보신 전문가세요. 이야기 나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미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상담.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모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사가 떠난 후 미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된. 그러나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직 그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뜬 미자는 한동안 자신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기억이 그녀를 덮쳤고 가슴 한구석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그녀의 마음에 결단이 서려하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앞에 여전히 몇 대의 취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그리고 그 눈 속에 담긴 슬픔. 미자는 천천히 세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부엌에 서자 냉장고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을 봐야 했지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경계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미자 씨, 나야. 옆집 순자. 미자는 안도했습니다. 김순자는 20년 넘게 옆집에 살아온 이웃으로 종종 서로 반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내가 몇 가지 가져왔어. 순자는 미자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반찬통과 과일, 그리고 몇 가지 기본 식료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마워.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뭘, 이웃사촌이라고 이럴 때 도와야지. 근데 기자들 때문에 힘들지? 아래층 사는 영호 씨가 그러는데 어제부터 기자들이 주민들한테도 인터뷰 요청한다며? 근데 다들 거절했대.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 없으니까 걱정 말고. 순자의 말에 미자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이웃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순자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동네 노인정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있어. 나중에 마음이 편해지면 같이 가자. 바람도 쐬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미자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미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 필요하면 연락해 볼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사도 심리 상담을 권했었죠. 그리고 순자의 딸이라면 믿을 만할 것입니다. 그래, 연락처 좀 알려줘. 순자가 떠난 후 미자는 김영사가 준 명함과 순자가 알려준 연락처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상담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순자의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정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라고 합니다. 어머니 순자 씨의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어머니께 말씀 들었어요. 박 여사님, 많이 힘드시죠? 미자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혹시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 상담실로 오시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자는 내일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취재 차량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미자는 순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내일 상담실에 가기로 했는데 기자들 때문에 걱정돼. 걱정 마. 우리 집 지하 주차장으로 와.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그러면 기자들 눈에 안 띌 거야. 미자는 감사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용기를 내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사진들을 보관할지 버릴지 고민하다가 결국 상자에 담아 옷장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은 그를 완전히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청소를 하면서 미자는 문득 정우와 혜진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약, 그리고 주사. 만약 그때 깨어나지 않았다면 미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의미가 있는 걸까? 미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무슨 의미가 남아 있을까요? 아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으니. 하지만 미자는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 그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사였습니다. 박 여사님,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조금은요. 들어오세요. 김영사는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자들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내일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러면 취재열이 조금 식을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우 씨가 계속 면회를 요청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미자는 침묵했습니다. 정우를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더 주세요. 아직은. 물론입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러 왔습니다. 김영사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미자가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우 씨와 혜진 씨의 계좌에서 발견된 돈입니다. 조사 결과 여사님의 예금과 적금을 임의로 인출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 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미자는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다니. 통장을 확인해 보니 2,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저도 몰랐어요. 정우 씨가 여사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진술했고요. 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돈을 몰래 빼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김영사가 떠난 후 미자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상담사를 만나고 그 후에는 글쎄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순자의 도움으로 기자들 몰래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순자의 차를 타고 수정의 상담실로 향하는 길, 미자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늘 그랬듯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다른 사람들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한 오피스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마음의 쉼터라는 이름이 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어서 오세요. 수정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많이 긴장되셨죠? 천천히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요. 미자는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늑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함께 오시죠? 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은 그 모든 감정을 느끼셔도 괜찮아요. 애써 참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랍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미자는 수정과 함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수정은 그저 경청하며
미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사님, 앞으로 몇 번 더 만나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 가볍게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녀는 순간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두렵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테니까. 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 참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길고 어두운 터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터널의 끝에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있었습니다. 어때? 수정이하고 얘기해 보니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고마워, 순자야. 내가 아니었으면. 에이, 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집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보다 수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몰래 들어가면서 미자는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자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낡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았고 정우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슬픔과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지도.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이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적어도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미자는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될지도 모르죠. 미자의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수정의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미자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조금씩 얻었습니다. 기자들도 점차 줄어들었고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항상 새로운 뉴스를 찾아 움직이니까요. 오늘도 미자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순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미자에게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하던 미자는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와 혜진의 재판이 다음 주 금요일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지서를 다시 읽으며 미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까요? 정우를 법정에서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영사였습니다. 박 여사님, 재판 통지서 받으셨죠? 네, 방금 확인했어요. 혹시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사님의 심적 부담을 고려해서 검찰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초기 진술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정우와 혜진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출석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김영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요? 힘드실 텐데. 네, 제 이야기를 직접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우를 한번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제가 재판 당일에 모셔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과연 재판장에서 정우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배신감과 분노일까요? 재판 전날 미자는 수정과 특별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수정의 조언이 미자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자는 오랜만에 정우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했을까요? 미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김영사가 약속대로 미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미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단정한 구두. 모두 오래전 정우의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영사는 재판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사의 반대 신문을 받는 과정. 미자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취재진이 몇몇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김영사의 안내로 그들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몇몇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증인석 근처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정하고 곧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혜진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감 생활로 인해 얼굴이 헬쑥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봤고 곧 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어서 깊은 슬픔이 비쳤습니다. 미자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사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정우와 혜진이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모든 것이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미자는 그 과정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견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박미자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자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우가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그날 밤 어떻게 그녀를 속여 집 밖으로 나오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미자는 한 번도 정우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끝나고 정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박 여사님, 아드님과는 평소 관계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거절하셨죠? 네. 그때는 제가 그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미자는 흔들리지 않고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아드님을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진실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질문이 끝나고 미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의사와 경찰, 그리고 몇몇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일시 정지되고 휴정 시간이 되었을 때 미자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 김 형사가 물 한 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으셨습니다. 미자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요? 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김 형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후 미자는 작은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인 단출한 공간이었습니다. 미자가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경찰의 안내로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로 미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교도소 생활로 인해 살이 빠진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왜 그랬니? 미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빚이 너무 많았고 혜진이 계속 압박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자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날 해치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그날 밤 어머니를 약물로 재우고 주사를 준비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널 키우면서 뭘 잘못했을까? 매일 밤 생각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예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완벽한 엄마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정우는 흐느꼈습니다. 미자는 오래도록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미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고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엄마의 아들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 말씀만으로도. 미자는 아들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우야, 건강해. 그리고 진짜 반성해. 정우는 눈물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김영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자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그날 오후 재판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우와 혜진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각각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자는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딘가 시원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가로수에는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미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미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아들의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미자의 삶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앞 벚나무에 꽃이 피고 차가웠던 바람도 조금씩 따스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고 미자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자는 수정의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주 한 번으로 상담 횟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은 어떠세요? 수정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너무 무겁지는 않아요. 수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트라우마 치유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인데 여사님은 정말 용기 있게 이겨내고 계세요. 미자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수정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의 조용한 동네가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나 전원주택 같은 정말 좋은 계획이네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미자는 이미 부동산을 몇 군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위치가 좋아 지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나 신축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시작해 보려고요. 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활동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예전에 꽃꽂이를 좋아했었는데 다시 시작해 볼까 해요. 그리고 가끔 노인정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고 미자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눈빛이 아니라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자는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문득 길가의 꽃집에 들렀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 집에 놓을 꽃 좀 사려고요. 어떤 분위기를 원하세요? 화사한 느낌? 아니면 차분한 느낌?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사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이 좀 밝아졌으면 해서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노란 튤립과 분홍 거베라, 그리고 하얀 안개꽃을 조합한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자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자는 화병을 찾아 꽃을 꽂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화병이었지만 물로 씻어내자 예전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꽃이 놓인 거실이 갑자기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잠시 자신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곳, 정우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의 배신까지 모든 기억이 이 벽과 천장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미자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자야, 잘 지냈어? 너 요새 부동산 다닌다면서? 순자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미자는 친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응, 집 좀 알아보고 있어. 이제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그럴 만도 하지. 근데 예쁜 꽃이네. 내가 샀어?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상담 마치고 오는 길에 문득 사고 싶어서. 잘했어. 집에 꽃이 있으면 기분이 달라지지. 그래서 집은 어디로 알아보는데? 미자는 자신이 본 몇 군데 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양평? 거기 좋지. 공기도 좋고. 근데 혼자 사는 건 외롭지 않을까?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를 찾는 시간. 순자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근데 너무 멀리 가면 나랑도 자주 못 만나니까 섭섭하네. 미자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자주 놀러 올게. 그리고 너도 놀러 와. 시골 공기 마시면서 같이 산책도 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미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가서 양평의 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본 양평의 전원주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양평 전원주택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반갑게 미자를 맞이했습니다. 아, 네. 잘 오셨어요. 그 집 정말 괜찮은 매물이에요. 2018년에 지어진 비교적 새 집이고 마당도 있어요. 주변 환경도 좋고. 직접 한번 보러 가실래요? 미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마음에 들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약속을 잡고 나오면서 미자는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자는 정우의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짐을 정리해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정우와 관련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 옷, 장난감, 학교 상장들. 미자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어떤 것을 가져갈지, 어떤 것을 버릴지 결정했습니다. 한 상자에 몇 장의 사진과 소중한 기념품들만 담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미자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정우를 키우면서 쓴 일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정우가 첫걸음마를 뗐다. 그 작은 발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힘들게 혼자 키우고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어 행복하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그 시절의 순수한 행복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미자는 창가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정우를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양평의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집은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마당,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그리고 주변의 푸른 자연. 미자는 첫눈에 이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여사님, 아파트 파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미자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핀 꽃을 보고 직접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차 한 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저 이 집으로 할게요. 부동산 중개인은 기뻐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미자는 다이어리를 펼쳐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은행에 가서 주택계약금 관련 일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후에는 정우가 있는 교도소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이미 해둔 상태였습니다. 김영사의 도움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내일이면 3달 만에 다시 정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자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미자는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 선생님, 내일 정우를 만나러 가요. 정말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네.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마음이 무거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와 마주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정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감색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오전에 은행 업무를 마치고 미자는 택시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정우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하자 방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소지품 검사, 그리고 방문 목적 진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미자는 차분하게 절차를 따랐습니다. 박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교도관이 미자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 당시와 달리 유리창이 있는 면회실이었습니다. 미자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는 미자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정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미자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더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잘 지내니? 미자는 가능한 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많이 나아졌어. 이제 밤에 악몽도 덜 꾸고. 정우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야, 오늘 널 만나러 온 이유가 있어. 내가 곧 이사를 가거든.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 양평이야. 작은 전원주택을 구했어. 서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시니까. 미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살 때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만 남기고 다른 건 다 정리했어. 새로 시작하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셔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미자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난 내가 한 일을 용서하지 않아.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에 대한 미움도 놓으려고 해. 미움을 간직한 채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넌 내 죗값을 치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로 반성하고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것뿐인 것 같아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앞으로는 나를 찾지 마. 편지도 보내지 마. 내가 원할 때,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연락할게.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항변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존중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도관의 안내에 미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건강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미자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정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있었으니까요. 교도소를 나오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미자를 비쳤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자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미자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정우 만나고 왔어. 어땠어? 괜찮아? 응. 생각보다는 괜찮았어.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한 것 같아.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그래, 다음 주면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계약금도 입금했고 나머지 절차도 진행 중이야. 와, 정말? 그럼 이사 도와줄게. 우리 아들도 불러서 짐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할게. 미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30년 동안의 기억이 담긴 집. 그러나 미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미자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물건과 버릴 물건을 분류하고 새 집에 맞는 가구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이사는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자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도와주어 이사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에 모든 짐이 양평의 새 집으로 옮겨졌고 미자는 마지막으로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자야, 이제 가자. 다 끝났어. 순자가 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그것은 이 집에 대한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양평의 새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작은 텃밭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공기가 다르네.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아.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짐 정리는 내일부터 천천히 하기로 하고 그날 저녁 미자는 순자와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의 아들은 서울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새 집의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눴습니다. 미자야, 넌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순자의 말에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저 살아가는 거야. 무너지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쉬운 일 아니야.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희망,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미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정원은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흙과 풀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무엇을 심을지 생각하고 꽃밭에는 어떤 꽃을 더 심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집 정리를 마치고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필요한 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시장, 병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미자는 특히 도서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고 싶어졌으니까요. 도서관에서 그녀는 우연히 노년의 행복이라는 강좌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는 강좌로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자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강좌 첫날 미자는 조금 긴장한 채로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미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사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러시구나.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미자는 자신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금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미자는 이미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강의는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 취미 활동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모두 미자에게 필요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영희는 미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작은 정원 가꾸기 모임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서로의 정원을 돌아보고 조언도 해주고. 관심 있으세요? 미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꽃과 식물을 좋아했고 새 집에는 가꿀 정원이 있으니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번 토요일에 제 집에서 모임이 있어요. 함께 가시죠. 그렇게 미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모임, 도서관 강좌, 그리고 마을 봉사활동까지. 그녀의 일상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루는 텃밭에서 일하던 미자에게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 씨, 우리 마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간식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심 있으세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저도 참여할게요. 그렇게 미자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과 함께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정우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미자의 정원은 아름답게 꽃 피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심은 장미, 백합, 그리고 작은 텃밭의 토마토와 상추까지 모두 그녀의 손길로 자라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자는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꽃향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그녀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의 미자는 무너져 내렸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엄마가 절 죽이려 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고 미자의 마음에도 더 이상 어둠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오직 빛나는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